미르사회 IT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 모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AI나 인공지능 관련된 이야기들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인공지능 분야가 계속 진화를 좀 하고 있는데 이 구글이 이번에는 인공지능 조직을 통합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구글에서요. 원래는 이제 두 개의 팀이 있어요. 구글 브레인이라고 하는 팀하고 네. 구글 딥마인드라고 하는 팀이 있거든요. 이 두 팀이 서로가 약간 경쟁하듯이 있었는데 이번에 두 팀을 구글 딥마인드라는 이름을 합쳤습니다. 네. 근데 이 합친 게 왜 중요하고 이렇게 되느냐? 우리가 딥마인드 하면 좀 떠오르시는 게 알파고라고 이제 네, 떠오를 거예요. 우리가 기억나요. 이제 네. 2014년 1월 5일에 이제 딥마인드를 구글이 인수를 했는데 하고 나서 이 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팀이 갖고 있는 파워랑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존에 있었던 연구 조직이 계속적으로 각자 움직였었는데 이 두 개를 이제 합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달 10일 이제 구글의 개발자 컨퍼런스인 구글 I.O.가 이제 조만간 나올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네. 이때 이제 어떻게 보면 AI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를 보여주려고 좀 하는 것 같고요. 이 리더로서 오히려 흥미로운 게 기존 구글의 대표 그러니까 리더가 아니라 말씀드렸던 딥마인드 그간은 이제 인수한 회사의 하사비스라고 하는 데이비드 하사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리더를 한다는 겁니다. 네. 이 사람이 좀 흥미로운 거는 원래 그 전에도 계속 게임 개발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게임 인공지능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다가 그게 이제 알파고까지 나오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과연 지금 2010년도 이후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열풍을 불게 했었던 허사비스가 과연 이 실리콘밸리의 AI 인재들과 함께 어떤 작품 만들어낼지 좀 기대하고 있는 이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브레인과 딥마인드가 좀 합쳐진다고 하는데 네. 글쎄요. 어떤 조직인지 정확하게 저는 감이 안 와서 이 네. 조직이 합쳐진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즘에 말하는 딥러닝이나 인공지능의 모든 원조격이 원래 구글이에요. 네. 근데 구글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알파고도 있었고 또 알파폴드 그다음에 이제 모든 요즘에 언어 생성 모델의 핵심이라고 하는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모델이 있어요. 그 외에도 텐서플로나 웨이브맨 등등. 하여튼 2010년 이후에 AI의 그 세계적인 역사 하면 이 구글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낸 회사가 이제는 각자의 연구를 하다가 이걸 합친다라고 하는 거는 역시나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챗 GPT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의 움직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이게 좀 두 개가 갈렸었던 이유 자체가 한쪽에서는 이런 게임이나 조금 구글에 가까운 쪽을 만들고 한쪽에서는 또 신사업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파폴드라고 해가지고 단백질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있는 그 단백질 구조 파악하는 이런 AI도 만들었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합쳐져서 이제는 좀 더 본격적으로 구글에 있는 비즈니스에 제대로 생성형 AI를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제 바드라고 하는 녀석이 네. 한번 나왔다가 어떻게 보면은 좀 망신을 당했죠. 망신당하고 주가 7% 정도 폭락하고 그다음 또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이 갤럭시에다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을 먼저 탑재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체하기 위한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을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상품이 메자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입니다. 네. 근데 이게 메자이라고 하는 녀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는 생성형 검색이 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검색에다가 우리가 있는 챗 GPT 같은 게 합쳐진 녀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녀석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큰 코 다쳤던 구글이 이러한 마이크로소프트나 챗GPT 같은 움직임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제대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리더십을 합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의 변화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직 형태까지 바꿔가면서 이제 확실히 좀 경쟁력을 다시 잡아가려고 구글이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구글이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이렇게 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접는 스마트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네, 이게 이제 또 우리에겐 아주 흥미로운 얘기죠. 네. 왜냐하면 우리는 접는 스마트폰 하면 그냥 다 생각하는 게 이거 갤럭시, 그쵸. 그죠? 갤럭시 폴드를 생각을 하는데 드디어 이제 구글에서 접는 폰이 나온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다음 달에 이제 구글 I.O.라고 하는 개발자 행사를 할 것 같은데 그 개발자 행사에서 접는 폰, 그러니까 폴더블 폰을 공개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다양한 외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한 5월 10일경에 발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출시가 6월 27일, 가격이 한 $1,799니까 거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갤럭시 이제 그 폴드 폴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랑 거의 비슷한데 조금 싼 가격 정도? 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고 실제로 이게 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성이 있는 게 실제로 이것을 얘기한 존 프로서라고 하는 사람이 기존에도 뭐 아이패드에 대한 디자인, 뭐 픽셀 프로 출시일 같은 걸 어느 정도 이제 정확하게 예측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부 정보통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과연 구글이 내는 이제 폴드라고 하는 녀석이 과연 기존에 있었던 폴드랑 어떻게 다를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관심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일단은 방식은 이제 우리가 있는 갤럭시 폴드처럼 옆으로 열리는 방식이고 네. 한 7.6인치의 디스플레이에다가 무게는 283g으로 Z 폴드 4보다 약간 무겁긴 하대요. 근데 네. 배터리가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걸로 치서는 저전력 모드로 하면 최대 72시간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구글이 과연 어떤 폴더블 폰을 내놓게 될지 좀 궁금한데 네. 아무래도 출시가 된다면 결국 삼성전자라든지 뭐 폴더블 폰 사업자들이랑 경쟁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좀 경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그럼 이런 상황에서 왜 지금 이 타이밍에 나오느냐라고 하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삼성과 구글은 항상 묘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뭔가 편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이런 형태인데 이번에 또 삼성에서 앞서서 얘기한 대로 우리 검색 엔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쓸 거야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구글 입장에서도 좀 새로운 무기가 필요하겠죠. 그런 타이밍에 그럼 우리가 폴더폰 출시하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닮은 꼴인 이 두 개가 과연 어떤 형태의 차이를 보일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구글의 참전이 이 폴더블 시장 자체를 늘릴 수 있는 네. 아주 좋은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게 삼성이 하드웨어를 만들지만 네. 결국에는 안드로이드의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OS는 다 구글이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폴더블 폰이 삼성이나 일부 중국 폰밖에 없다라고 하면 네. 그 안에 들어가는 OS, 그러니까 뭐 앱이 됐던 아니면 UI가 됐던 이런 것들이 다 폴더블 폰에 최적화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바 형태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결국 안드로이드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구글이 폴더블 폰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이 접어지는 형태에 맞게 우리가 말하는 안드로이드를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이냐 그리고 그 안에서 앱들도 이게 어떻게 개선될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삼성전자에게는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는 이것들은 삼성전자 혼자서 자기들이 이제 연합군처럼 만들고 본인들의 개발자나 아니면 개발팀 이제 다른 개발사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폴더블 만들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앱 좀 만들어주세요. 이러다 보니까 앱들이 뭐 많아도 이 폴더블에 최적화되어 있는 앱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바의 형태랑 비슷한 게 나오는데 구글이 이거를 만든다고 하면 제일 기대할 수 있는 건 아예 개발자 도구나 앱을 만들 때 이런 폴더블용으로 잘 만들 수 있는 개발자 도구들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 폴더블을 썼을 때 다양한 새로운 경험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삼성 입장에서는 우리 혼자 시장을 열심히 키워갔는데 드디어 구글이 들어오네 라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금 한 80% 이상 폴더블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경쟁 선수들이 늘어나면 오히려 좋을 수 있다라고 좀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네. 면에서 뭐 이제 본인들이 장점이 있는 디자인이나 카메라 뭐 이런 부분들을 더 강조하는 이런 전략들로 이제 나올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네, 경쟁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장의 파이를 좀 더 먹거리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구글이 폴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디스플레이까지 직접 만들기는 그렇죠.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럼 이걸 어디서 갖다 쓸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또 이제 반사 이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결국 지금 폴더블을 만들 수 있는 데는 삼성이죠. 그래서 네. 삼성 디스플레이인 OLED가 아마도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위기이자 기회이고 확실한 건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완전 호재죠. 그래서 북미 스마트폰 업체에 이제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는 이제 것이 되는 건데 이제 이렇게 되면 한국 또 중국에 이어서 미국 시장까지도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 OLED가 이제 진출하게 되니까 당연히 그 입장에서는 야 폴더블 산업 생태계가 커지게 되는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실제로 이제 또 이번에 제공해주는 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깥으로 접는 아웃폴딩이 아니라 안으로 접는 인폴딩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 스마트폰의 제일 큰 비율을 차지하는 디스플레이가 거의 비슷하니까 화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예측되는 모습이
거의 이제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갤럭시 Z 폴드랑 거의 비슷한 것이 아니냐라고 네.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몇몇 지금 외신들에서는 이게 이제 실제 모양에 가깝다는 뭐 스파이캠이나 여러 가지가 또 유출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하는데 거의 외관상으로 보면은 Z 폴드 이제 안쪽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또 증가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들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어떤 형태로 좀 출시가 될지 좀 궁금한데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뭐 이렇게 IT 업계에서도 물론 네. 기술 유출이나 서로 이렇게 예민한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약간의 좀 동반 관계 이런 부분들도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거를 좀 재미있게 부른 용어가 있는데 네. 바로 친구와 적을 합친 프렌드와 에너미를 합친 프레너미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네. 있는 거죠. 그래서 협력은 하지만 종속은 안 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비단 1, 2년 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실제로 한 2010년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네. 스마트폰 처음 나올 때부터 이른바 껍데기,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삼성 갤럭시, 그다음 그 안에서 운영체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뭐 이런 식의 형태들이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실제로 2014년에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하기도 했죠. 네. 근데 그 상황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언제까지 종속될 수 없어라고 하니까는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이었던 게 이제 자체 OS를 만들려고도 했었습니다. 뭐 바다라든지 타이젠이라든지.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출시했었던 스마트폰을 내기도 했었고요. 구글 입장에서도 언제까지 우리가 삼성전자의 기계만 바라볼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체 스마트폰인 픽셀을 이제 출시하면서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또 구글 말고 다른 데도 손을 내밀어야 되니까 네. 마이크로소프트와 전략적 이제 파트너십을 2019년에 맺어서 실제로 갤럭시를 쓰시는 분들한테 자세히 보시면 원드라이브, 마이크로소프트의 것들도 이제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거는 이제 구글에서 이제 우리 스마트폰 말고도 워치도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작년인가 이제 최초로 이제 워치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는 움직임들 역시 좀 변화들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는 어떨 땐 친구이고 어떨 땐 적인 프레너미라는 관계가 이 IT 업계에서도 이제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프레너미라는 또 좋은 단어에 대해서 들어보면서 IT 업계에서 어떻게 또 생태계들이 돌아가는지 좀 조명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그래도 구글이 또 출시를 하게 된다면 삼성전자도 긴장은 해야 좀 될 것 같은데 네. 좀 일찍 내놓지 않을까요, 시장에? 예,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다음 신형 지금 빨리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뭐 네. 갤 폴드 Z 플립 7월에 조기 등판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삼성도 이제 좀 다음 모델을 일찍 공개를 하면서 조금은 빨리 좀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같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계에서 이렇게 폴더블 시장도 많이 넓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좀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그 아마 1차 버전,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는 그 픽셀의 1차 버전, 2차 버전까지는 충분히 본인들이 아무리 만들어도 이제 삼성전자가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기존에와 다르게 이제 구글이 잘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이나 플랫폼들과 연동됐을 때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일례로 이제 과거에 이제 픽셀 폰들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구글이 포토라고 하는 그 클라우드가 있잖아요. 네. 구글 사진에 보시면 일반적인 분들은 거기에다가 업로드를 하더라도 업로드에 제한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찍은 사진이 원본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용량이 줄어든 게 올라가기도 하고 또 예전에는 또 용량이 준 걸 무제한으로 풀기도 했었는데 요즘엔 무제한이 아니라 이것도 이제 용량 제한이 있어서 결국에는 구글 포토를 제대로 쓰려고 하면 돈을 좀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구글이 최초의 픽셀을 냈을 때 전략이 뭐였냐면 그냥 이 기계로 찍고 이 기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본인 클라우드를 무제한으로 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이게 중고폰 시장에 많이 팔리는데 이런 비슷한 전략으로 본인들이 하드웨어로 안 되면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을 합치게 됐을 때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에서의 거의 독주 체제를 지금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점유율도 82%가 지난해였는데 이제 오히려 지금 한 1, 2년 정도는 삼성이 좀 오히려 폴더블 시장이 열리니까 기분 좋다. 뭐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휴대폰 얘기에서 조금 넘어가서 반도체 이야기도 해볼게요. 네. 지금 반도체도 이번 주에 좀 큰 뉴스가 있는 것 같은데 ARM이 설계만 한 게 아니라 제품 개발까지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흥미로운 뉴스인데 네.
원래 ARM이 반도체 중립국 이렇게 그렇군요. 좀 불렸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설계를 해서 이 설계한 그 설계도가 쉽게 말하면 많은 회사에 다 넘어가는 방식이죠. 그럼 이제 설계도를 받은 데들이 그걸 갖고 반도체를 만들다 보니까 네. 당연히 본인들은 설계도 만드는 회사니까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만들지는 않아야 그래야 이제 만드는 곳들과 제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ARM이라고 하는 데가 설계도만 만들고 핵심 회사라서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가 됐었어요.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ARM을 원래 엔비디아가 인수하려고 했었죠. 그쵸. 그래서 정말 이 반도체 말도 안 되는 슈퍼 초고대공 내용이 나온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반독점법 이슈나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 때문에 결국 이게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ARM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엔비디아 이제 우리 좋은 돈에 팔고 특히나 이제 여기 투자자 핵심이 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네, 그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래 이제 내가 비용 벌고 나갈 수 있어라고 했다가 이게 갑자기 안 되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팔아야 되는 거죠. 팔 때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지금 결국 못 팔고 미국에 지금 IPO, 그러니까 상장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럼 상장을 앞두고 있을 때 이 회사의 가치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그럼 우리가 실은 설계도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반도체도 만들 수 있는 회사야.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설계뿐만 아니라 이것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개발 능력이 있어 라는 것까지 지금 보여주려고 네. 하는 것이 이번에 칩을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본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IPO 앞두고 우리 거 보여주려고 쇼케이스야 라고 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삼성이나 네. 아니면 요게 이제 쉽게 말해 설계도 받아서 열심히 만들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설계도 만드는 회사가 저작도 하면은 그럼 얘네가 우리한테 설계도 안 주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아까 이제 프레너미처럼 얘네가 적인가? 그럼 우리가 설계도를 만들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서로가 고민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ARM의 힘을 무시할 수 없는 게 ARM 기술 기반의 프로세서가 지금 전체 시장의 90%가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설계도 받아서 만드는 데가 90%가 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움직이기만 하더라도 그 설계도 받아서 만드는 뭐 예를 들면 애플이나 퀄컴이나 뭐 화웨이나 뭐 삼성전자나 이런 세계 1000여 개 이상 기업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ARM의 앞으로의 행보들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여기 반도체 업계에서도 프레너미가 구축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